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집트 18번째 이야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다 아시다시피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30대 왕조에서 멸망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자고요. 바로 제2차 페르시아가 지배했을 때, 기원전 약 330년 경우죠. 전후인데, 이때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이집트로 들어오면서 환호를 받으면서 이집트를 정복을 했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페르시아 군대를 무찔렀을 때 왜 환호를 받았냐? 그만큼 그 페르시아가 너무 폭정과 압제로 이집트 사람들을 좀 많이 고통을 겪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 그 국왕은 아르타크라셀스 3세였는데, 이집트의 신전도 파괴하고, 그리고 특히 성스러운 소 아피스죠. 소를 성배한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소를 죽여서 잔치상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집트 민중들을 너무 폭력으로 통치를 해서 결국은 이집트 국민들이 한계에 달았었는데, 그 시점에 바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인들을 쫓아내고 이집트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이집트를 정복한 군주가 아니라 이집트를 해방한 군주로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구세주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민중들의 소망이었겠죠. 제발 페르시아 군인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해결해 준 게 알렉산더 대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국이 해방이나 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 이집트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존중을 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사람들하고는 틀리게 이집트 문화를 존중하고, 또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신을 숭배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신을 존중하는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멋진 대왕이었을까. 그리고 자기들의 핍박과 압제로부터,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 인류 역사상 정말 수많은 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왕으로 불린 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불렸죠. 사실 알렉산더 대왕은 알렉산더 3세예요. 3세인데, 지금의 그리스 북부 유고슬라비아나 그 불가리아 지역이 차지한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자죠. 태어난 건 약 기원전 356년 정도에 태어났다 알려져 있는데, 알렉산더 하면 무용담들만 있습니다. 무용담들만. 그런데 사실 알렉산더 대왕은 학자로서도 엄청나게 뛰어났던 박학다식한 지성인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녀 시절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그 당시 최고의 학자라고 알려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였다. 그래서 13살 때부터 배워서 16살 때까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가정교사의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알렉산더 스스로 3년 정도, 13살부터 해서 3년 정도 16살까지 배운 다음에 본인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바로 해고를 하고 그랬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대철학자한테 능가했다는 뜻인데, 그만큼 자기의 능력, 배포, 자신감에 우리가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정말 알렉산더 대왕도 천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렉산더가 근데 이집트의 원정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사실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벌여서 그리스가 꽤 많은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아시다시피 도시국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벌여서 큰 전쟁을 2번이나 치렀었죠. 3번이나 치렀죠. 1차, 2차, 3차. 그런 전쟁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게 바로 마케도니아였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하고 페르시아는 사실 원수 국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 뒤이어서 바로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를 또 이제 어, 원수를 복수를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침공을 하게 되죠. 페르시아 침공을 하는데 막상 페르시아하고 싸워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페르시아 군대가 이전 페르시아 군대하고는 좀 많이 틀리게. 그래서 앞으로 더 가게 되고 나중에는 통제가 불능할 정도로 군대들이 승리를 계속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왜 그 당시 페르시아 군대들이 너무 약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국왕은 페르시아 국왕은 다리우스 3세였는데 정말 그 호세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연약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60일 정도의 전쟁, 70일 정도의 전쟁을 하면 여성을 60명, 70명을 또 데리고 갔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또 여종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수, 군인들보다 군인들하고 필요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전쟁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알렉산더 군대가 이제 페르시아에 침입을 하자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리우스 3세. 그래서 꽁문을 치고 도망가서,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이제 왕이나 장군이 벌써 앞으로 나서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후방에 있는 병사들도 따라서 나서는데, 왕이나 장군이 먼저 도망치면 그 전쟁은 피한 거나 마찬가지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게 돼서 이제 도망가게 됐죠. 그렇게 됐는데 다리우스 3세를 끝까지 쫓아가서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이집트는 어디 있어요? 만약에 페르시아로 진격을 하게 되면 배후에서 이집트 쪽에 남아있는 페르시아 잔당들이 그래서 뒤에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먼저 이집트로 넘어가서 페르시아의 이집트를 집권하고 있던 페르시아 군들을 먼저 정복을 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이집트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집트로 쳐들어와서 페르시아 세력을 몰아내고 했는데, 사실 몰아낸 다음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가르쳐주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집트의 사상이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하고, 그런데 현세 사상뿐만이 아니라 내세 사상을 더 중요시한 이집트의 사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한테는. 그리고 또 투트모스 3세라는 신전에 적혀있는 업적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본인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미래의 모습을 자기를 보고 또 이제 미래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모습에서 세계를 정복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알렉산더가 한 6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래를 위한 포석, 그리고 지중해를 제패하고 어떻게 해서 저기 할 것인지, 세계를 제패할 것인지 그런 거를 고민하고 연구한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신도시 알렉산드리아, 지중해를 제패하기 위한 건설에 착수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학술적인 면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그렇게 되고, 또 이 지리, 동식물에 대한 연구, 그러면서 나일강에 대한 조사들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서 나일강의 고원의 수량에 대한 지류가 어디고 수량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또 자세히 또 연구를 했던 게 알렉산더 대왕의 도움으로 그런 연구가 됐었다 그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 재료 중에 알렉산더 대왕은 아멘신한테 신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서남쪽에 약 500km 떨어진 곳에 보면 리비아 사막이죠. 서남쪽에 리비아 사막인데 거기 보면 시아 오아시스라고 유명한 아주 큰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 하면 여러분들 아주 뭐 TV나 영화에서 보면 아주 조그만 그냥 뭐랄까요 저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아시스는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시아 오아시스만 해도 크기가 동에서 서로 60km,
남북으로 30km 이렇게 하니까 거의 뭐 호수보다 더 큰 규모의 그 물이 저장된 곳이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서 오아시스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농사까지 질 수 있는 지역이 오아시스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영화나 아니면 뭐 동화책 같은 데에서 생각하는 오아시스하고 많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 시아 오아시스가에 또 아멘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바로 이 알렉산더가 신탁을 받게 됩니다. 예, 그만큼 이집트 문화와 그리고 이집트 신 이런 거를 다 존중을 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재미난 일화가인 거예요. 예, 이제 밤에 밤에 이제 또 이제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신탁을 해야 되는데 불이 없으니까 그 당시 불을 저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예, 연료를 만들 때 동물의 분뇨를 말려가지고 그걸 이제 불을 지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동물의 분뇨가 이제 타면 냄새가 나겠죠. 예,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신관들이 당황한 나머지 이게 바로 아멘신 예, 아멘신의 냄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거를 감동한 나머지 기록을 해두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멘신의 향기 이게 나중에 어원이 돼서 나중에 바로 암모니아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합니다.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되는데 사실 우리 고대 이집트라면 괜히 과학하고 무관하고 과학이나 문명, 과학하고 문화, 예술하고 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모든 그 서양의 중요한 뭐 아주 찬란했던 역사나 문화, 과학 이런 건 다 그리스에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대부분의 다 이런 상당수의 기원이 바로 이집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로 나트륨도 나트론이라는 아시다시피 그 미라를 만들 때 쓰는 소금 여기서 학술 용어가 거기서부터 기원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과학의 발상지는 사실 그리스가 아니고 바로 이집트다 고대 이집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재미난 일화는 이 고대 그리스에서 많은 그 유명한 그 학자들이 일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여러분 너희들이 을술이나 아니면 그 학문 아니면 뭐 여러가지 뭡니까 그리고 수학 기하학 뭐 철학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집트에 가서 신관들한테 배워갖고 와라 이렇게 기록에 많이 남겨져 있다고 해요. 그만큼 그리스 사람들도 이집트의 과학과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집트가 그래서 알렉산더 군이 결국 마지막 이제 그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나머지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을 완전히 해야겠죠. 그래서 드디어 페르시아 대원정이 나섭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을 넘어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하고 만나는데 다시 또 대승을 거둬서 그런데 또 다리우스 3세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3세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가죠. 결국 유프라데스 강까지 가서 바빌론까지 함락시키고 다리우스 3세는 또 잡으려고 했더니 또 도망을 갑니다. 근데 결국은 다리우스 3세는 바로 배신하는 축군한테 결국 본인의 축군 부하 장수한테 살해를 당하게 되고요. 다리우스 3세를 이제 토부를 하다 보니까 페르시아 동부마다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서부에서 동부까지 다 어마어마한 영토를 정말 점령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들어보니까 인도가 코앞이고 그 당시 이제 산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맥을 힌두쿠시 산맥이라고 하는데 그 산맥을 넘으면 이 인도의 서북부 지역을 또 저기 통치를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정복을 하려고 또 이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이제 내가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까 겐지스강이라고 있는데 인도에 거기만 넘어가면 마가다 왕국이라고 있는데 그 왕조만 물리치면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측근들이. 그래서 그러면 인도를 마저 다 공격을 해서 겐지스강 강을 넘어서자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부하들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해서 지치고 그래서 집에서 고향에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철수를 하게 돼요. 철수를. 사실 이 얘기가 많은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는 지역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화 정책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휘하의 장수들보다는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장수들을 대우를 더 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니까 그 장수들한테 그 지역을 또 원래 있었던 장수들한테 그 지역을 또 통치를 할 수 있게끔 힘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휘하의 마케도니아에서 왔던 장수들과 그 원래 지역에 정복당에 있던 장수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서 결국 실력 대결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바로 휘하 장수들로부터 암살당한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록에는 사실 가장 지금 팩트는 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겐지스강 유역을 건너다가 결국 부하들의 만류로 인해서 회항을 하는데, 그때 말레리아로 공격에 위해서 결국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기원전 323년 정도 3년에 숨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인지 아닌지 어떤 기록에도 남아져 있지 않고요. 그냥 어떤 왕의 그 서기들이 아니면 그 주변의 장군들이 남긴 일기장이라든지 그 기록에는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남는데,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근데 후계자도 이렇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꽤 많은 유산이 있겠죠? 영토하고 그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산 상속하고 후계자 다툼으로 격렬하게 이제 싸우게 되는데, 결론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가장 현명했던 장군은 그 휘하 장군 중에서 포톨레마이오스 장군이에요. 그래서 포톨레마이오스 장군은 알렉산더의 그 당시 유해를 가지고 바로 이집트로 바로 떠났다고 하는데, 멤피스로 도착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유해를 매장하고 자기는 이집트의 총독이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알렉산더 대왕의 시신은 발견이 아직 안 됐습니다. 무덤이.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포토레마이오스가 선수를 치고, 그리고 다른 장군들이 전쟁을 걸어올 걸 대비해서 방어 체계를 준비를 하고, 그런데 또 희한하게 카산드로 장군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도요, 바로 마케도니아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통치를 자기가 총독이라고 선언하고 거기 통치를 하고, 또 휘하장서 세레우쿠스 장군은 바로 바빌론에 남아서 그 지역 일대를 다 통치를 하고 물려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원전 305년 바로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하고요,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1세로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민중들이나 귀족들, 그리고 군인들도 그렇게 큰 반대 없이, 왜냐하면 프톨레마이오스도 바로 이 알렉산더처럼 이집트의 문화와 정치, 철학, 역사, 그리고 바로 신앙을 존중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내정을 정비하고 또 문화의 육성을 심해서, 그리고 이집트 사람의 그리스 방식, 마케도니아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요, 이집트 문화와 종교를 존중을 하고, 그래서 서로 그리스 문화와 이집트 문화의 장점을 융화시키는 파라오였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를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죽은 후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바로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했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집트를 통치를 한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이집트의 원래 그 전통이었던 근친홍 있죠? 근친홍을 또 실행을 하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근친홍이 하나의 간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기 클레오파트라 7세 때까지 근친홍이 성행을 하게 된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초기는 뭐 이집트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영을 하고요, 알렉산드리아가 세계 중심, 지중해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이라는 학술 연구소를 만드는데, 무세이온이라는 뜻은 뭐냐,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학문하고 음악의 여신
무주에 대해서 따온 무주인데 거기에서 따온 이름이 바로 무세온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이 무세온에 초청된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종사하고 되고, 그래서 파피루스로 많은 수만 권, 수십만 권의 책을 만들고 수정하게 되고, 또 이곳에 천문대하고 동물원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고 그러죠.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해서 항상 꽤 많은 철학자들이 다 알렉산드리아로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유명해졌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 바로 이 천문대가 파로스 그러면서 또 그 당시 아마 우리가 추측하는데 세계 7대 불가사리 파로스 등대도 이때 프토레마이오스 1세 때 착공을 해서 2세 때 완공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사실 이 무세온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무세온에 꽤 많은 과학자들이 와서 현대가에게 기초를 세우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어떻게 이집트 민족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는지, 그래서 외세 민족이 정복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파라오라고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았던 이유도 아마도 그 나라의 이집트의 역사, 문화, 철학 그리고 신앙을 존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우리가 또 그런 거를 또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오늘은 18번째 얘기였는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아마 다음 시간에는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